창조적인 미래를 만드는 지식 강연 상상하라 이매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범입니다. 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보통 그렇죠. 우리가 과학 세미나, 과학 강연 그러면 네. 과학과 관련돼 있는 학생들이나 네, 예. 또는 과학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가서 보통 듣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네. 오늘 이 자리만 봐도 방청객분들 중에 얼굴이 과학적인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과학을 굉장히 네. 대중화시켜준 많은 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요. 과학자분들도 계시고요. 네네네네. 작가나 예술가분들도 많이들 네. SF를 통해서 네. 네, 그렇게 좀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 아닌가. 거기에 작가를 굳이 넣은 이유는 이종범 작가도 일조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일조는 모르지만 항상 네. 노력하고 있긴 하죠. 네. 그렇게 따지면 저도 일조한 거예요. 아, 그렇죠. 과학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매진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아주 쉽게 과학 얘기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1등 공신이시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 할 말이 없는데? 2등 공신. 반대쪽으로 얘기를 해야 내가 좀 받아치는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되게 얘기하니까. 예.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를 풀어주는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과학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친숙한 이야기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고 과학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쉽고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리에 앉으시죠. 안녕하세요. 두 분이 이제 뭐 굉장히 젊으신, 특히 이제 이쪽 분야는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근데 저희 분야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래도 이제 경험도 많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로봇 분야이기는 네네네. 하지만 네네. 또 이게 그 비행체입니다. 비행체를 만드는 데는 그런 경험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또 그런 그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젊으신 나이에 경험도 많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IT하고 좀 다르네요, 그죠?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일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렇죠. 경험적인 네, 부분이 네. 많이 있어야 네. 그 기술적인 부분을 또 다룰 수가 있겠네요. 이게 로봇 분야도 네. 경험하고 또 새로운 지식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새롭게 공부해서 네. 얻을 수 있는 게 좀 이 균형이 좀 맞아야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요즘 뭐 융합시대 예,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꼭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 융합도 있고요. 또 경험하고 새로운 지식의 융합도 있고. 그러면 그래서 공동철 예. 교수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융합 중에서 네. 로봇 전문가로서 어떤 부분을 주로 이제 맡고 연구하세요? 제가 전공은 그 제어 알고리즘 쪽 전공을 했습니다. 뭔가 되게 어려워 프로그램을 보이는데 짜고 제어 알고리즘. 예, 이걸 어떻게 얘가 움직이고 뭐 이런 거를 연구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제 로봇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끔 만드는 예. 이제 알고리즘부터 조금 예. 멀리 나가서는 이제 인공지능 가까이까지 네. 만드는 알고리즘을 연구를 했는데 네네네. 이게 제가 그 취미 생활이 뭐 만드는 거여가지고 네. 로봇을 만들다가 그러다가 만드는 걸 제어해서 이제 네네. 로봇 공학자가 그러시군요. 돼버렸네. 자, 저희가 이제 드론, 이게 이제 드론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 있는 것들이 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우선 뭐 그 이 드론 외에도 네. 실질적으로 이제 항공 분야의 드론들은 이제 군사 목적이나 네. 또 상업용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이게 전동 회전기라고 하는데 네. 전기로 구동되는 또 이제 전기에 의해서 비행할 수 있는 이제 네. 기체들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활용성이 생겼습니다. 그거의 이제 핵심이 배터리 기술이 좋아지면서 네, 네. 런타임이나 페이로드를 이제 장착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배터리가 네네. 오래 가야 되잖아요. 예, 가벼워야 한 돼요. 3, 4년 전만 해도 기체 저런 1m급 이상 되는 기체로 5분 비행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같은 용량의 배터리로 40분 1시간을 비행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발전이네요. 그러면 40분 1시간 동안에 임무를 할 수 있다는 거기 그러네. 때문에 페이로드라 그러면 하시면 더 무거운 걸 들 수 있다. 그렇죠. 이 그 장착되는 이제 탑재 장비. 뭐 예를 들면 그- 카메라를 달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여러 네. 가지. 자, 그러면은 제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드론이 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동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실내에 있는 먼지를 제가 다 먹었네요. 일단 그 실내에서 드론을 작동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저 기체들은 아웃도어 환경에서 야외에서 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GPS 기반에서 그 안정화 자세를 잡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실내에서 하려면 이제 그 GPS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제 그 조종자의 그 능력이 굉장히 필요로 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데 그래서 사실 위험하잖아요, 실내에서 하는 게. 그렇죠. 이게 뭐 사실 기체만 뜨면 다 불법인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네. 사실 이제 기체가 뜨는 것 자체가 좀 그렇게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만이 이렇게 수동 조작을 할 수 있는 예, 저희는 이제 그런 라이센스 있는 조종자가 요 앞에 시연을 위해서 사실은 저도 드론이 하나 있어요. 예? 이 작은 드론이 하나 있어서 네. 이게 뭐 스마트폰으로 조종할 수 있는 작은 드론이 하나 있는데 네. 그것만 보다가 이렇게 진짜 큰 드론 날아다니는 걸 보니까 이거 되게 압도적이네요. 좀 큰 드론이 마음에 드론? 너무 드론. 저는 근데 이게 그 제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조금은 아니까 사실 그러니까. 아까 이 눈앞에 떠 있을 때 불안하셨군요. 아우 박수 치느라고 힘들었어요. 속으로는 무서워서. 제어 쪽을 연구하셨으니까. 그렇구나. 예. 아, 잘 봤습니다, 저희가. 자, 공경철 교수님은 뭐 보여주실 게 없습니까? 우리 저기 교수님께서는 지금 제가 원래 드론을 보여주셨는데. 원래 오늘 그냥 말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네. 앞서서 또 이렇게 멋진 걸 보여주셔가지고 네네. 제가 그냥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뭘 보여주세요? 로봇 춤이라도 좀 어떻게? 그거는 다음번에 시간 남으면 제가 따로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예. 저희 그 연구팀에서 개발한 네. 입는 로봇 제가 오늘 시연 직접 해봐 드리려고 입는 로봇. 예 저희 학생하고 같이 왔습니다. 아이언맨. 자, 오, 소리가 이 어디선가 소리가 나죠. 로보캅 같다, 로보캅. 로보캅 그 영화에 나오는 소리. 오. 이야. 그래서 저 로봇을 네. 사람이 입고 있으면 네. 그 의도를 지금 파악하는 컴퓨터가 등 뒤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경을 뛸 수도 있네요? 그렇죠. 이거 보시면 저희 지금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입는 로봇은 그러니까 저희가 뭐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리에 지금 장착을 해가지고 좀 걸어 다닐 경우에 다리 불편하신 분들 이거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다리 불편하신 분들은 좀 그래도 비장애인처럼 그러니까 네. 장애가 없는 분들처럼 조금은 더 건강하게 움직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장애가 없으신 분들은 좀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좀 더 오래 걷게끔 도와드릴 수가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어떤 의도로 어떤 운동을 하든 다 이렇게 반응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저희 장점이고요. 진짜 굉장히 자유롭게 지금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럼 이렇게 축구할 때 같이 뭘 찰 수도 있고요. 뛸 수도 있고. 제가 이 입는 로봇의 영상을 참 많이 찾아봤는데 이 정도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영상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낼 수 있는 하중이 얼마나 파워가 얼마나 되나요? 힘이? 그러니까 지금 요 로봇의 경우에는 이 4개의 관절에 네. 이제 각각의 이 숫자로 하면 200와트의 모터들이 달려 있거든요. 네. 그렇게 치면은 말 한 마리 조금 넘는 거죠. 말 한 마리를 이렇게 업고 있는 대단하네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이분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너무 멋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 마음이 자, 확 근데 가는데? 저기 일단은 로봇이라고 하고 이제 입는 로봇이라고 했잖아요. 예. 진정혜 대표님, 드론도 아까 로봇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네. 드론도 로봇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구분할 때 이게 구동되는 게 엔진이냐 네. 아니면 모터냐 네네. 또 그 뭐 연료 에너지를 쓰느냐 아니면 전기 에너지를 쓰느냐로 구분을 한다고 하면 근데 이제 로봇의 핵심은 사실 구동되는 것도 구동되는 거죠. 사실 비행체들이 다 거의 자동화가 돼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역할을 안 하고도 유인기체도 거의 네네. 이착륙이 가능할 정도로 거의 이제 자동화가 됐는데 네. 미래에는 이제 그런 조종자의 역할보다는 기체가 알아서 자율비행을 하고 알아서 장애물도 회피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그 기체의 발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봇 네, 종류인 로봇입니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먼저 진정혜 대표님께서 준비한 강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로봇의 꿈 하늘을 알다. 라고 이제 주제를 정하셨네요.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여지껏 드론을 설명하면서 로봇을 언급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엄연한 그 드론도 저희가 만드는
그 저 기체도 로봇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로봇을 기준으로 둔 게 액추에이터가 모터로 작동되면 로봇이라고 이제 칭하는데 그 부분에 이제 또 핵심이 운영하는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그게 자율 비행을 한다던가 하게 되면은 이제 로봇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인기의 핵심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자율 비행, 그 인공지능에 의한 자율 비행이 이제 가장 최종 어떤 기술 구현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 중에 그 지금 현재 구현되고 있는 기술 수준과 이제 미래에 구현돼야 할 기술 수준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저희가 기존의 그런 엔진 기체나 고정익 기체 뭐 이런 기체들 형상들보다 지금 전동 회전익으로 만들어진 저희가 이제 만든 기체들입니다. 그래서 형상마다 다 임무가 다 틀리고요. 그리고 저 기체의 성능들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 쟤들이 똑같은 소프트웨어와 똑같은 그 어떤 FCC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에 그 지금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제 기체를 설계하는 부분과 이제 기체를 운영하는 그 이제 머리에 해당하는 이제 FCC 구현인 부분이 있고 그거에 이제 연동되는 센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드론 자체를 운영을 하려면 이제 중앙에 FCC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컴퓨터로 따지면 CPU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FCC와 조종기와 구동계, 그러니까 모터와 이제 그 변속기 부분이 합쳐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장난감, 조이 목적에 의해서 기체 날리는 그 정도 수준이 구현이 되는 거고요. 그 옆에 이제 그 OS 보드를 포함한 이제 광학기기가 장착이 되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항공 촬영이나 방송 촬영할 때 쓰는 이제 그런 용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GCS 장비가 같이 그 탑재가 되면 기본적으로 임무가 가능한 예를 들어서 뭐 그 감시 정찰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물품을 배송한다던가 하는 그 좌표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운영 그 체계가 그 지금 현재 드론에 적용되는 시스템의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그 좌표 비행에 대한 부분인데 맵 기반에서 좌표를 입력하고 임무를 주어지면 이제 그 수행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비행 로봇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의 핵심이 이제 데이터 링크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구현 중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구현인데 기체가 그 형상 자체가 그 비행체의 형상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FCC가 아무리 좋아도 비행의 성능이 떨어져서 비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추력에 대한 어떤 성능 설계라든가 그 추력 저건 이제 멀티콥터이기 때문에 서로의 그 브레이드의 그 간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력에 대한 간섭에 대한 이제 그 계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설계가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자세. 이 자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부분은 뭐 지금도 계속 기술적으로 이제 계속 그 발전하는 추세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세를 잡기 위한 이제 뭐 자이로 센서나 뭐 지자기 센서, 기압 센서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소나 센서까지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체의 자세 안정화된 자세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뭐 요 추세는 제가 보기에는 뭐 실내 비행이든 실외 비행이든 그런 이제 센서에 의해서 자세를 잡는 이제 그런 어떤 기술 구현이 이제 계속 발전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 기체를 개발하는 개발 그 어떤 그 소스들이 오픈 소스 기반에서 개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기존에 있는 글로벌 기업도 마찬가지고 저런 이제 그 아두파일럿이나 그 픽스호크 같은 이제 오픈 소스를 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상용화까지 가는 사례들을 지금 이제 보여주는 내용들이고요. 물론 이제 저희도 지금 이제 오픈소스 기반에서 지금 뭐 그 FCC를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그 FCC 보드 또 그런 구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일례로 지금 이제 그 드론 레이싱하고 하는 이제 그 업체의 그 모델인데 저것도 마찬가지로 오픈소스 기반에서 이제 양산하는 기체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회로 설계해서 저 보드에다가 지금 이제 FC를 저게 지금 이제 양면으로 이제 세 장이 겹쳐진 이제 형태로 해서 저희가 FC를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이제 오픈 소스 기반에서 연구 개발하는 랩 쪽에 제공할 FC가 있고 기본적으로 상용화하는 FC를 따로 개발하고 이제 두 가지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마 올 연말 정도면은 시제품에 적용을 해서 지금 이제 양산까지도 갈 수 있는 내년 아마 하반기 정도면 양산도 할 수 있는 수준의 이제 FC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진정회 대표님의 강연이었는데 지금 FCC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이제 아까 보니까 플라이트 컨트롤 컴퓨터. 그러면은 우리가 따지면은 이거 컴퓨터가 많잖아요. 노트북도 많고. 네네. 그러면 FCC의 종류가 많다는 게 네네. 사양이 다양하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컴퓨터도 여러 가지 기능을 다 더 탑재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보드 자체에 네. 기본적으로 MCU가 있습니다. 네. MCU도 이제 성능이 다 여러 가지가 있고, 네. 뭐 CPU 성능처럼 여러 네. 가지가 있고, 요게 이제 같이 제어해야 될 이제 센서들을 연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자이로 센서나 지자기 센서나 또 네. 지금 이제 저 같은 아웃도어 환경이기 때문에 GPS 센서가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 GPS 센서의 정밀도에 의해서 임무 자체의 성공 여부가 예, 그게 왔다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구현되어 있는 수준들은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용화에는 조금 모자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구현이 모자라다기보다는 네. 가격적인 부분이 가격을 높이면 당연히 성능 좀 좋아지는데 그렇죠. 상품성이 떨어지기 그럼 때문에 일반성 살 수가 뭐 없어요. 대중화가 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 드론은 얼마인데요? 저게 저희 납품되는 가격이 6,500만 원입니다. 근데 저건 기체 가격만이 아니고 지원되는 GCS 장비와 소프트웨어와 이런 비용들이 다 포함된 어쨌거나 부분입니다. 차 2대 값이네요. 외제차 한 대 값이죠. 네. 근데 아까 전에 네. 드론 레이싱이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네. 네네네. 드론 레이싱이 따로 있나요? 요즘 최근 들어서 네. 모두 고글을 쓰고 비행체 자체를 조종하는 그런 이제 동호회 형태 많이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빨리 나는 거예요? 아니면 임무를 누가 더 달성하냐요? 아닙니다. 빨리 레이싱하는 그냥 빨리 가는 거예요, 스피드?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안정적으로 완벽하게 완주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무튼 지금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상당히 대회도 있고 그러네.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혹시 방청객 중에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희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가운데 우리 여자분 나와 주시죠, 일단.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천구에서 온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자, 뭐가 궁금하세요? 과학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사실 해킹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이 드론은 과연 그 해킹의 위험에서 과연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진짜. 그러네요. 제가 이 질문을 제가 강연할 다음 주제가 진짜요? 사실 그거였는데 근데 간단히 좀 미리 드리면, 예, 근데 여기서 맛배기로 좀 알려주시면. 지금 이제 무인기 관련돼서는 무인 전파를 쓰거든요. 그러면 이게 유선도 사실은 해킹이 쉬운데 네. 무선은 더 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히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ISM 밴드 대역에 공개된 주파수를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열려 있는 어떻게 보면 해킹에 굉장히 취약한 실질적으로 하이제킹도 쉽게 이렇게 그러니까 나쁜만 먹으면은 진 대표님께서 날리고 있는데 내가 이쪽에서 내 쪽으로 가져와가지고 가져갈 수 있겠네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 취약한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미국의 구글과 나사에서도 무인기에 관련된 보안 솔루션을 서로 개발하겠다고 지금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무인기 쪽은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보안 부분은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앞으로의 되겠습니다. 숙제네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 기술 구현이 이제 저희 보통 이제 컴퓨터에 발전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임무 기체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한 소프트웨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해킹을 하거나 하이제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고 보니까 미션 임파서블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네네. 왜 밑에서 컴퓨터로 네. 날아가는 비행기의 문도 막 밑에서 열고 막 그런 게 나와요, 그 장면이. 네. 그러니까 실제로 딴 데서도 해킹을 하게 되면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심각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우리 공경철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가 입는 로봇 아이언맨의 등장. 굉장히 또 우리의 호기심을 막 자극하지 않습니까? 예, 박수로 한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강연에서 그 입는 로봇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뭐가 중요한 이슈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기존의 다른 로봇하고 입는 로봇의 연구에 있어서 다른 점인지 그다음에 제가 연구해 온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 그리고 그 솔루션을 찾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두 비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둘 다 미국에서 그 촬영된 비디오고요. 자, 보시면 왼쪽에는 이제 하지를 완전히 못 쓰시는 분께서 로봇을 올라타시고 그 다음에 착용을 하시면 이제 일어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건설 현장에서 이 건설 노동자께서 저 로봇 위에 딱 타고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무게의 짐을 들어서 움직이고 뭐 던지기도 하고 뭘 부시고 이런 일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굉장히 다른 목적을 갖는 두 로봇인데 사실은 제어하는 이 로봇을 설계하는 방법론이나 제어하는 방법론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로봇은 이 로봇이 사람의 몸을 움직여주는 그렇게 돼서 로봇이 사람을 보조하는 그 방식으로 그렇게 제어가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방식은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로봇이 그대로 따라해서 사람이 마치 보조를 받는 듯한 이제 그런 식으로 제어가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제어의 관점에서는 누가 동작을 만들어내느냐, 누가 동작을 따라하느냐의 차이인데 동작을 만들어내는 게 사람이냐 또는 로봇이냐의 차이를 가지고 비장애인을 위한 로봇이냐 또는 장애인을 위한 로봇이냐 그게 아주 뭐 같은 원리로서 다른 두 목적을 갖는 로봇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로봇 보조를 꼭 해야 될까요? 제가 로봇 공학자고 있는 로봇을 뭐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지만 제가 만들면서도 그런 질문을 항상 해왔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연구가 과연 의미 있는 연구일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죠. 제가 그래서 연구의 주제로 잡은 건 어느 정도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보조를 받고 그래서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드리는 있는 로봇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관련된 연구를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주 많은 로봇 시스템들이 개발이 됐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입는 로봇을 위한 특별한 기술이 무엇이 있을까요? 입는 로봇을 잘 만들려면 뭘 공부를 해야 될까요? 신체공학. 다시 말해서 입는 로봇을 잘 만들려면 결국에는 사람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입는 로봇의 시스템은 로봇 자체뿐만 아니라 로봇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로봇을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로봇을 입었을 때 예를 들면 어떤 환자분께서는 몸이 너무 약하세요. 그러면 마치 어딘가에 어떤 가상의 어떤 이렇게 조그 셔틀 같은 게 있어서 몸이 너무 약해지셨네, 70%가 약해지셨네 하면 어떤 다른 분이 와서 이분의 몸은 70%만큼을 다시 올려드리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돌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를 상상을 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너무 강해지신 분들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조금만 움직이고 싶었는데 너무 과하게 움직여지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좀 줄여드려야 되겠구나라고 반대로 그걸 줄여드리는 그런 메커니즘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실제 로봇을 이용해서 사람한테 어떤 가상의 그런 어떤 버튼이나 어떤 조그 셔틀을 만들어 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이 입는 로봇의 제어를 잘 하면 입는 로봇의 제어를 잘해서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면 되겠구나라는 라고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는 로봇을 제어하되 그럼 이 사람의 몸이
생각보다 실제로는 약해진 몸이지만 약해졌지만 사용자의 원하는 것에 따라서 강해지고 그 약해지고 하는 부분을 조절할 수 있게끔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얻어낸 아이디어가 공학적으로 실제 입는 로봇에 적용이 되기까지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또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고요. 시뮬레이션을 통하면 이제 제가 이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오랫동안 아령을 들고 운동을 해도 전혀 이 팔에 피로감이 오지 않는 이런 식으로 입는 로봇을 제어할 수가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모든 이 관절, 하지의 모든 관절을 제어를 하면 아까 시연에 보신 것처럼 아주 자유로운 동작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동작에 대해서 보조가 가능한 그런 로봇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 내용이고요. 감사합니다. 공경철 교수님의 강의였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로봇을 입고 그 아령을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의 손 역할은 아령을 잡는 것만 하는 거 나머지는 힘을 안 주고 있는 상황에서 기계가 하는 건가요? 힘을 전혀 안 주는 건 아니고요. 네. 약간의 의도를 가지고 네. 동작을 만들어내는 정도의 힘은 이제 힘만. 가하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이 기계가 알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아령이 없는 상태에서 손을 드는 정도의 힘으로 아령을 들고 있는. 계속 이제 들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신체가 좀 약화되신 분들은 네. 마치 아령을 들고 있는 것처럼 몸이 무겁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몸이 가벼워진 것처럼 제어를 해드리는 그런 원리입니다. 대신에 이거 하면은 알통은 안 생기겠네요. 그렇죠. 근육이 단련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 자, 혹시 그 방청객 중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 일단 가운데 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인 김다정이라고 합니다. 네. 뭐가 궁금하세요? 네, 입는 로봇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신체를 가진 사람들에 맞춰서 최적화하는 것이 기술적인 과제일 것 같은데요. 이런 입는 로봇을 상용화할 때는 이런 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예. 사실은 저 부분 때문에 이 입는 로봇을 대량 생산하기는 좀 어려운 단점이 있고요. 기성복처럼 만들지 못하는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신체에 실제 옷보다 더 밀착돼서 입게 되는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길이나 어떤 딱 맞아야 되네, 두께나 이게. 이런 게 굉장히 잘 맞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로봇의 중간에 기구부는 네네네. 약간의 조작으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거나 네네. 그런 장치가 다 있기는 한데 말씀 주신 대로 이 각각의 개인에 맞추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환자분을 위한 입는 로봇은 아주 길이, 두께 이런 신체 사이즈가 아주 잘 맞아야 그렇죠. 이 보조가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방향은 네. 입는 로봇을 전체를 다 만들어서 여기 있습니다라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저희는 로봇의 어떤 모듈만 만드는 거고요. 공학적으로는 이 각각의 관절부에 모듈만 만들고 나머지 부분, 프레임 부분하고 브레이스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재활 치료사분하고 연동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재활 보조 장구를 잘 만드시는 분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분들과 해서 그 그래서 사람 치수에 딱 맞게.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이 모듈을 갖다 드리고 나머지는 아주 신체에 완전히 잘 맞게끔 그분들이 나머지를 이제 비쌀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맞춤형 정장이니까. 맞춤형과 기성복의 어떤 중간 단계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꼭 중요한 부분은 예. 맞추고 나머지는 기성복처럼.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신 로봇에 관한 이야기 저희가 나눠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재미있는 강연이 이어집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매진. 과학의 기술 없으면 건축은 불가능하다. 한옥이라는 게 꼭 기둥 세우고 기와를 올렸을 때 한옥이냐?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허설 할 때 딱 와보고 와 좋다 이렇게 했는데 딱 보니까 녹화가 잘 된 이유가 있다니까요. 기분이 좋아요. 창조적인 미래를 만드는 지식 강연 이매진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 살펴보시죠.
변신 로봇의 진화입니다. 진화. 정말 설레는 단어네요. 변신 그러니까요. 로봇. 자, 어떤 모양으로 어느 정도까지 진화할 것인가 이제 굉장히 궁금한데 자 이번에도 역시 진정혜 대표님의 강연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래 드론 무엇을 할 것인가? 아 굉장히 궁금한 분야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제 비행체이기 때문에 사실 그 기존의 사람이 인지하는 높이가 2m 이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공에서 할 수 있는 임무들은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임무들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지껏은 인간이 야간에 산불 진화를 한 적이 없어요. 대부분 주간에 불이 확산되면 뭐 유인기체로 불을 끄다가 잔불이 남아도 밤에는 사람이 기다렸다가 그 다음 날이 밝으면 다시 진화하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뭐 봄철에 이게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때 대부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주위를 다 태운 다음에 꺼집니다. 여지껏 이제 그렇게 해왔었는데 올해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산림과학원하고 잔불 감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테스트들을 많이 저 시험동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체를 100m, 200m 띄워서 그 잔불을 확인해서 대원을 직접 현장에 투입해서 꺼서 당일날 다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장성 산불, 이제 포항, 경주, 화천까지 산불, 대형 산불 나는 데를 다 저희가 차별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간단한 동작 하나로 말 그대로 피해를 줄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게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해서 그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적용하는 이제 그런 사례로 해서 지금 이제 이 그 드론의 이 비행 로봇의 이제 영역을 지금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요거는 이제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고립 지역에 이제 구호물품 배송하는 구호물품 같은 경우에는 그 실질적으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부분은 기체에 그런 구호물품을 장착해서 현장에 제공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거는 지금도 이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시범 사업이긴 하지만 이제 저런 부분도 지금 이제 그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제 도로 환경이나 저런 대형 구조물이 많은 그런 데에서 이 구조물 자체를 관리하는 부분들은 여지껏은 거의 다 유관 관리하고 사람이 직접 그거를 구조물이 큰 데는 관리를 아예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런 구조물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을 못합니다. 그리고 유인기체나 큰 기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저런 구조물에 접근했다가는 큰 또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비행 로봇이 접근을 해서 그런 체증을 하고 그 관리를 하고 그 영상 자체를 체증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육안으로 하는 부분들은 그냥 잊어버리고 끝이지만 영상은 계속 데이터로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많은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시설물 자체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이제 이게 산림 환경과 바다 환경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이동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비행체의 그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법 조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하거나 할 때도 대부분 이제 뭐 중국어선에 단속할 때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현장을 체증하고 또 이제 지휘통제소에 그런 체증된 자료를 줘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이제 활용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GOP 환경에서 뭐 목함질에 터져서 막 그런 문제도 많이 생겼지만 저희가 GOP 전체가 다 산악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이동하는 부분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저런 이제 비행체 자체가 항상 감시를 하고 또 그 감시된 영상이나 그런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런 어떤 사람이 놓치는 그런 공간들 자체를 커버할 수 있게 이제 그 부분도 충분히 이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중에 이제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보안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취약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드론 자체를 운영하는 게 이제 무선으로 그 무인기이기 때문에 그런 통신에 의한 부분들에 대한 게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통신 부분에 대한 그 보안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FCC 자체에서 운영하면 소프트웨어적인 또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종자의 역할보다는 기체가 알아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지만이 안정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그 운영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지금 현재 기술 구현 자체가 조종자의 역할이 한 70% 정도가 되고요. 기체에 구현되어 있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나 센서에 대한 역할이 한 3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70%가 이제 50% 언더로 떨어져 조종자의 역할이 떨어져야 더 이제 활용도가 커질 거고 비행체의 어떤 능력도 최소 30%가 아니라 50% 이상의 자율 비행 정도의 안정화가 돼야 상용화가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자, 뭐 진정혜 대표님의 강연을 듣고 보니까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저는 이제 방송하면서도 이걸 느꼈어요. 드론의 등장으로 네. 방송 환경이 혁신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오. 예전에는 마을이나 전체 풍경을 찍으려면 카메라 감독님이 산 위로 올라가셨어야 돼요. 그걸 찍으려고. 네. 그리고 들고요. 한 컷을 찍으려고 카메라 10kg짜리를 들고 올라가세요. 또는 옥상으로 올라가거나. 드론이 나온 다음부터 네. 카메라 감독님이 굉장히 편해지셨죠. 네. 저 하나 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아무나 날릴 수 있나요? 사실 이 큰 건 모르겠는데 네네. 이 작은 드론들 요즘 많이 사잖아요. 잘못하면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네, 이게 허가제가 있다거나 뭐 아니면 자격증이 있다거나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라이센스는 있습니다. 저게 초경량 비행 장치 조종 면허라는 라이센스가 있고요. 12kg 이상. 일 경우에 12kg라는 것은 무게가 12kg 네, 그렇습니다. 이상. 우리나라 이제 항공법상에 이제 무게 자체를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있고. 그럼 작은 드론은 근데- 필요 없겠네요, 여기 앞에 있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선은 자격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허가돼야 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비행 금지 구역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은 네. 장난감도 띄워서도 안 됩니다. 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 원칙적으로. 예. 근데 이제 거기다가 한 가지 더는 이게 광학기기가 장착되면 네. 이건 허가 받는 개념이 비행 승인 개념하고 또 다릅니다. 왜냐면 이게 촬영 이제 승인. 스파이가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국가보안법에 그러네요.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수방사에 그 미리- 체증을 하는 직원이 와서 그 현장에서 무엇을 찍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장난감으로 개인이 나 이거 찍을 거니까 와서 봐라라고 하면 그건 절대 오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지금 현재는 좀 법과의 좀 괴리가 있습니다. 아직 과도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경철 교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강연을 좀 해주실 텐데 인공근육과 관련된 그런 강연이네요. 오, 인공근육. 흥미로워요. 네, 듣기만 해도 네. 야, 근육을 만든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께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앞서 강연에서 제가 그 사람이 착용하는 로봇, 입는 로봇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는데요. 거기서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로봇을 만들려면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움직이는 부분을 만들려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로봇들이 꼭 있는 로봇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로봇들이 실제로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그런 그 기계적인 구조 자체도 그 실제 뭐 사람이나 동물을 그대로 모사를 하려는 그런 연구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에서는 제가 근육을 따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육이 왜 도대체 무슨 어떤 장점이 있길래 그렇게 로봇 만드시는 분들이 따라서 만들려고 할까요? 일단 수축을 통해서 어떤 힘을 만들어낸다. 내 수축을 통해서 만들어내면 예를 들면 여러분 뭐 팔 움직이는 원리, 다리 움직이는 원리가 결국엔 로봇같이 어떤 회전을 이용한 그 구동기를 부착을 하는 게 아니라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힘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수축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구조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여러 그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완전히 서 있는 상태에서는 많은 힘이 필요하지 않다가 약간만 구부리면 상당히 많은 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근육이라는 어떤 수축형 구동기를 활용을 하면 기구적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약간 수그리면 더 큰 힘이 나오게끔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고자 근육을 모방하는 그 구동기들을 만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밀한 힘을 생성을 하는 구동기라는 측면에서 근육이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두 점을 상대로 딱 있고 이렇게 선형적인 동작을 만드는, 그러니까 선형이라고 하면 두 점 사이를 선으로 연결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두 점 사이를 회전이 아니라 선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구동기가 로봇 시스템에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동작을 만들어낼 때 이 구동기가 모든 힘을 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구적으로 탄성 스프링이죠. 탄성을 기구적으로 갖고 있어서 어떤 예를 들면 뛰었다가 착지하는 동작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걷는 동작에서 구동기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도 이 원하는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는데도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시연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앞에서. 자, 요게 이 기다란 막대기 같이 보이는 게 공기압을 이용한 인공 근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기압을 가하면 이렇게 수축을 하고요. 풀어주면 다시 이완을 하고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구동력을 만들어내는 게 인공 근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모방한 로봇 또는 동물을 모방한 로봇, 가장 쉬운 방법은 동물이나 사람의 근골격계를 그대로 모방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이런 식의 인공 근육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구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렇게 근육형 인공 근육으로 만든 연구팀도 많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입는 로봇을 이 공압 구동기, 그러니까 공압을 이용한 인공 근육을 이용해서 만든 연구팀도 많이 있습니다. 공기압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화학 물질이 묻어 있는 어떤 폴리머, 그러니까 플라스틱이죠. 폴리머에 전기를 가하면 그 폴리머가 수축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이용을 해서 폴리머를 인공 근육같이 잘 만들면 전기를 가해주면 근육처럼 줄어들고 전기를 가하지 않으면 다시 늘어나는 그런 식으로 인공 근육을 만든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몇 가지 특징을 기구적으로 그대로 모사를 해서 탄성을 갖기 위해서 스프링을 사용을 하고 정밀한 힘을 내기 위해서 모터를 사용하고 이런 걸 조합을 해서 인공 근육을 만든 연구팀도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요 낚싯줄을 이용한 인공 근육, 아마도 제목만 들으시면 이게 웬 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원리는 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낚싯줄을 이렇게 계속 꼬아주면 어느샌가는 이렇게 뒤틀림이 생기다가 또 어느 순간은 이렇게 코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생긴 코일에 드라이어로 열을 싹 가하면 몇십 킬로도 들 수 있는 인공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되게 돌아가셔서 있는 낚싯줄 한 4가닥 정도만 있으면 약 한 15에서 20kg 정도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인공 근육을 바로 여러분 집에서 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건 어떻게 보면 또 반대의 극단적인 경우인데, 근육을 따라 만드는 인공 근육을 아예 근육을 사용해서 근육을 떼다가 근육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양분을 주고 여러 전기 신호를 줘서 실제 근육을 로봇에 부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고 여러 가지 시도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인공 근육이 살아남아서 실제로 입는 로봇이나 다른 로봇 시스템에 적용이 될지 아주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공경철 교수님의 강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로봇이 더 진화하려면 인공 근육인 게 반드시 필요한 거네요. 사람처럼. 결국에는 구동기라는 게 사람 또는 동물의 어떤 동작을 잘 모사를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은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많은 동작을 만들어내는 게 어떤 구동기의 어떤 설계의 관점일 텐데, 그런 면에서는 근육보다 좋은 구동기는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로구에서 온 최영준입니다. 네, 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에 그 웨어러블 로봇을 봤는데 네. 이런 로봇을 이용하다 보면은 사람이 아무래도 점점 게을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만 먹으면 기계가 다 움직이고 다 하니까. 네. 그런데 이런 로봇의 단점을 극복할 만한 그 계획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그 상황도 궁금합니다. 도덕적인 부분이네 어떻게 보면 그죠? 네. 근데 입는 로봇을 개발하는 목적 자체가 움직이시기 어려운 분들을 그래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그 부족분을 더해드리는 거고요. 네. 정상적인 사람을 위한 건 그래서 아니라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네. 이거를 착용하지 않으면 못할 일을 하게 만들어 드리는 그 부족분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딱 그 부족한 만큼을 더해드리는 거지 과하게 더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리모컨 갖고 귀찮다고 기계 팔로 이런 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네. 생각이 그리고 그걸 쓰는 사람의 마음 자세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집에 그 리모컨이 있어도 네. 진짜 게으른 사람 발가락으로도 누르잖아요. 이렇게. 이거 손으로 하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그렇네요.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본인이 다 찾아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결국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질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인공근육에 대한 거에 네. 대해서 한 가지 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내년도 10월 달에 네. 그 스위스에서 사이베슬론이라는 대회가 열리거든요. 사이베슬론? 예, 그게 하지를 못 쓰시는 완전 마비 환자분들이 로봇을 착용을 하고 올림픽 대회를 하는 내년 경기가 처음이에요? 내년 10월에 1회 대회가 열립니다. 정말 그게 사이버틱하네요. 최초로. 예, 그런 대회가 열리고 아마 이 입는 로봇의 기술의 가장 그 최고 경지를 이제 그 대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내년 10월? 저희도 출전권을 받아서 내년 10월에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멋지네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홍보인데. 그러니까요. 이건 저희가 편집 안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 드론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분야도 많고 가야 할 길도 또 멀고 어떻게 보면 또 진화해야 될 것도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니 두 분이 콜라보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근데 지금 공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제어 쪽에 또 전문가셔갖고 사실은 이제 저희 핵심이 또 제어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상당히 또 도움도 저희가 받을 수 그러니까요. 있는데 그런 아니 부분이 있을 뭐 것 다른 같습니다. 분야 같지만 네네. 연결이 돼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아, 그럼요. 저 드론에다가 인공 근육을 활용해가지고 요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쵸? 실제 저희 기체에다 액추에이터를 장착을 해서 그러니까, 예. 어떤 이제 용도로 활용하는 네. 이제 그런 뭐 과제 정도 수준이긴 한데 이제 그런 실제로. 아이디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드론이 떠서 예. 하려고 하는 게 카메라로 어떤 영상을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남아 있는 어떤 미세한 진동을 잡아주기 위해서 네네. 그 또 다른 이제 근육형 구동기들이 그 완충 그렇죠. 장치처럼 카메라의 진동을 한 번 더 이렇게 잡아주는.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예. 하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이제 스테디캠이죠. 그렇죠. 뛰면서 찍어도 흔들리지 않는 카메라 있잖아요. 오, 지금 그럴 수 기본적으로 드론에는 네. 그런 이제 뭐 짐벌이라던가 네. 또 그런 뭐 댐퍼 같은 그 진동을 잡아주는 또 이제 자세를 잡아주는 기능들의 어떤 그 예. 액추에이터들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앞으로도 이 연구를 좀 계속해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로봇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준 두 분에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두 분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과학의 기술 없으면 건축은 불가능하다고. 한옥이라는 게 꼭 기둥 세우고 기와를 올렸을 때 한옥이냐?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허설 할 때 딱 와보고 와 좋다 이렇게 했는데 딱 보니까 녹화가 잘 된 이유가 있다니까요. 기분이 좋아요. 산뜻하고. 네. 그리고 특히 이 스테이지 디자인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다 땅을 샀어야 되는 건데. 상상 안내자 이종범의 이미지. 오늘도 결론이 궁금하네요. 예, 전 만화가잖아요.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화 이론가이자 만화가인 스콧 맥클라우드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가 떠올랐어요. 네. 자동차를 끌고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시다가 만약에 다른 차하고
접촉 사고가 났어요. 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저 사람 자동차가 내 자동차를 들이받았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게 나를 받았잖아.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나가는 자동차의 앞부분을 한번 보신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마치 사람 얼굴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네. 전기 플러그를 꽂는 콘센트를 보세요. 그것도 사람 얼굴처럼 생겼죠. 네.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을 본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기술 과학이나 우리 세상은 네. 우리 몸의 연장이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이 기계라는 것이 지금은 우리와 다른 이질적인 존재 혹은 우리 몸에 더 씌워지는 존재지만 네. 조만간 우리 몸의 연장으로서 한 일부가 되는 그런 날이 금방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강연이었어요. 네. 저는 뭐 그런 멋진 생각을 한 이종범 씨가 대단하기도 하지만 아주 단순한 생각은 네. 아, 저 드론 한 대 하고 있는 로봇을 노년에는 써야겠다.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앉아가지고 정말 드론을 가지고 뭔가를 많이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오겠구나. 그렇죠. 저희가 나이 먹을 때는 분명히 보조를 받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도 건강을 좀 유지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렇게 과학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요. 또 어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여러분께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